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핫뉴스5로 시작합니다.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 보좌관 정윤회 씨가 남양주 카페 운영자를 시켜 박지만 이지 회장을 미행시켰다는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 아직도 정윤회 씨가 미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지난해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결과 박관천 경정이 거짓 보고를 꾸며 박지만 회장에게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검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행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 회장은 진술서에서 검찰에서 미행설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별로 하지도 않았다며 허위라고 어떻게 쉽게 결론을 내렸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윤회 씨의 미행설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 회장의 한 측근은 박 회장이 검찰 수사 당시에도 미행설을 믿는다고 진술했고 지금도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만큼 정윤회 씨에 대한 반감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발언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조기 전당대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기 전대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우리 당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주류 의원들은 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는 혁신안 통과를 위한 엄포성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문 대표의 리더십 부족을 꼬집었고 김한길 전 대표도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는 소설 글귀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혁신위와 친노계 의원들은 문재인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를 지금 단계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당은 어찌 되든 일단 대표를 흠집내고 보자는 발상이죠.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당 상황을 고려해 중요한 결단을 한 것이라며 문 대표를 감쌌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 중년 여성이 차에 타려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여성의 입을 막고 차에 강제로 태우려 합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나는 남성. 범행에 실패한 남성은 이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괴한을 붙잡은 사람은 마트 직원인 39살 김모 씨. 김 씨는 주차장에 있던 시민들이 저 사람 잡으라며 소리치며 뒤쫓자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상황이 없어서 잡긴 잡았는데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이 이제 폭행 사건이다, 폭행이다라고 해서 잡히니까 이제 사과 저한테 보내달라고 미안하다고. 붙잡힌 남성은 39살 A 씨. 검거 직후 A 씨는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혀 사과를 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결국 빚을 갚으려고 외제차를 타고 혼자 온 여성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약국 앞에 청소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대형 쓰레기 적재함을 내려놓습니다. 한 남성이 손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행인들은 약국 입구에 왜 쓰레기 적재함이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내가 봐도 이건 여기 앉아있을 게 아니거든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저기 처리할 때로 가야 되지. 여기 뭐 때문에 여기 앉는데 이 도시법반에. 약국이 입주한 곳은 지난해 10월 부산대병원이 사들인 건물. 병원 측은 이 약국에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의약분호 조항 때문에 약국이 있는 이 건물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약국 측과 울타리 설치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병원 측은 결국 병원에 있던 청소 차량을 동원해 입구를 막은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흑구 못하게 하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다음 병이라든지 박스를 그렇게 넣어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국 측은 이전 건물주와 계약한 기간이 내년 말까지라며 병원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상적인 법의 절차를 따지는 게 도리지, 이거를 좀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병원이나 저희보다는 환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약국 측은 관할구청에 사유지 점거와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해 민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 그 옆으로 황병서와 최룡해는 물론 지뢰 도발의 배후로 지목됐던 이영길 총참모장 등 북한 군 수뇌부가 총출동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 직후 군 간부 일부를 인사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이영길 총참모장의 숙청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중앙 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으며, 하지만 이번 보도로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이후에도 군 수뇌부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구구절 중앙보고대회 때 주석단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숙청설까지 나돌았었는데 박영식 인민무력부장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수뇌부가 멀쩡하다는 건 이번 도발이 김정은의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다만 포탄 도발은 날조라고 주장했던 김영철만 아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 강경파가 책임을 면했다면 북한의 10월 도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인공위성을 가정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8.25 남북 합의에도 우리가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네, 우리 경제가 삼중도를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설에 수출 둔화, 그리고 내수 위축인데요. 삼재가 겹친 한국 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여행 상품 개발로 내수 활성화에 나선 김상규 조달청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물품, 용역, 입찰 같은 계약 전문 기관이 바로 조달청인데 네. 조달청이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 네. 언뜻 이해가 안 가는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계신데요. 예. 어떤 배경입니까? 네. 사실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네. 뭔가 우리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일환으로 좀 서비스업이 산업이 큰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죠. 조달청도 그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 초에 신기술 서비스국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여행 상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옛날 수학여행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애들한테 이제 그 보급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살려가지고 이제 그 흐름에 맞게 지금 여행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 여행 상품을 쇼핑몰에 올리는 거죠. 쇼핑몰이라는 게 나라장터. 나라장터라는, 우리는 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2층이라든지 이런 데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 말씀하셨던 여행 상품 보면 어촌 체험 학습, 해양 실태 탐방, 문화 예절 교육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체험한 분들 실제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군산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군산이 어떤 여행 상품입니까? 이제 군산이 보니까 근대 역사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옛날 일본인들이 건립한 건물이라는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역사 교육도 되고 일본 침탈이라는 역사 교육도 되고 이래서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작년에 똑같은 기간에 한 5만 명 됐는데 나라장터에 우리가 입점한 이후로 13만 5천 명 정도가 됐다 그럽니다. 한 2.7배가 2배 이상, 3배 가까이 늘었군요. 그 정도 늘었다고. 그 인원이 늘었다는 게 호응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 서천 이런 데도 좋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기존 여행사에도 이런 상품 개발하고 있는데 예. 지금 조달청의 여행 상품과 어떤 가격이 더 싼가요? 가격도 싸고 뭐 아무 실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조달청도 국가기관이고 지자체도 또 이제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있는 거고 또 이윤을 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싸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여행사하고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라 봅니다. 우리가 사실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일반 비행객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신력도 있고 가격이 더 예, 싸다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좀 갈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라장터라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온라인상에 들어오면 예, 사이트요. 그 여행 상품이란 걸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수송 수단이라든지 사이트라든지 또 뭐 실제로 어떤 그 내용인지 이런 것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 나라장터가 현재는 공공기관, 공무원들 그리고 학교 여기만 좀 개방이 돼 있나요? 지금은 일반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반인들은 지금 들어와서 상품 내용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구매는 힘들게 돼 있고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개방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조달청이라는 게 그 공공기관을 위한 거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일부는 이제 일반 민간에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장터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은 시초니까 정부만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에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장터까지 개발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나라장터 자체를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시키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5개 정도만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지금 중남에 지금 백제 역사 유적 지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순천만이 참 좋지 않습니까? 국가정원 1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순천만 같은 것도 지금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넓혀가는데 제 꿈은 그렇습니다. 전체 지자체 하나씩은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상품 개발 외에 이제 조달청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공공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정책하고 또 공사 계약 관련해서 하도급 불법 하도급 근절 이게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후려치기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관련된 사람들 역할이라고 생각돼요. 보이게 하는 게 뭐냐? 설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발주자 그냥 알아서 해달라 큰 티 방식으로 하는데 설계 시장을 만들어주면 이게 전문가들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가 요구를 하는 게 문제인데 설계를 해대면 추가 요구를 할 때마다 돈을 줘야죠. 그게 제값주기의 출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 조달 정책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조달 정책은 지금 이제 우리가 내수가 안 좋으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선은 빨리 이제 우리가 집행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우리가 벌려놓은 게 있는데 이걸 빨리 마무리 짓는 그런 걸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마음은 한우인지 모르지만 현실은 참치 선물 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황귀 추석 선물 고르는 팁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평소 감사한 분들께 추석 선물로 무얼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농협이 성인 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주고 싶은 한가위 선물, 가장 받고 싶은 한가위 선물 모두 1위로 한우가 꼽혔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은 뻔한데 반해 올해 한우의 경우 생산량 감축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20에서 25% 올랐고요. 한우와 함께 명절 선물에 쌍두마차를 할 수 있는 굴비도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최대 50%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 추석 선물계의 또 다른 강자인 과일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요. 올해는 특히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아 과일의 당도가 높은 데다 작황도 좋고 추석이 작년보다 20일쯤 늦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20%가량 저렴해졌다고 하니까요. 이번 추석 선물로 무엇 사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박수종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명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친 70대가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는 데 걸린 시간 단 10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의 브리핑으로 만나보시죠. 부산에 있는 유명 백화점에서 2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단 10분 만에 훔친 70대 절도범이 잡혔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CCTV를 분석한 경찰들이 용의자를 특정하고 그리고 서울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기차에서 내리는 범인을 잡은 겁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이 범인이 이미 서울에서 동종수법으로 다이아몬드를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8월 21일 영등포 백화점에서 한 번 했고요. 또 9월 10일 부산백화점에서 다이아몬드를 또 훔쳤습니다. 2억짜리 다이아몬드를 2번 훔쳤으니까 결국 총 피해액은 4억 원이 되는 거겠죠. 절도 순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쑥한 정장에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것 같은 손님으로 가장을 한 것이죠. 일단 범행 이전에 수차례 백화점을 방문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D-Day에 다이아몬드 매장에 찾아갑니다. 반지 좀 보여주세요. 내가 사진 좀 찍을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직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가지고 갔던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와 그 진짜 다이아몬드를 교환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10분 만에 2억짜리 다이아몬드를 10분 만에 훔쳐가게 되죠. 결국 CCTV 분석을 통해서 잡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범인, 다른 여자가 있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해당 절도 용의자 검거는 되었지만 해당 다이아몬드 이미 모두 처분한 후였다고 합니다. 범행 하루 만에 이렇게 빨리 처분이 가능한 겁니까? 이런 작물 시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네. 다이아가 두 개죠. 네? 그러니까 영등포의 백화점 거하고 이번에 부산 백화점 거하고 두 개여서 4억 상당의 다이아인데요. 이미 처분이 끝나서 물건은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게 가령 이제 뭐 작전주 투자할 때도 그랬고 불법 도박도 그렇고 잡혀가긴 잡혀가는데 그 차익들, 돈들을 못 잡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들 같은 거 그냥 산에다 묻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이 다이아 같은 것도 경찰이 다시 회수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노인분, 이 피의자대로 처벌을 받게 되고 아마도 이 피의자가 저거 어떻게 했어 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저 다이아의 행방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2억 원짜리 다이아는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억소리 나는 절도 행각을 벌인 또 다른 도둑이 또 있습니다. 5년 동안 동네 마트 돌면서 1억, 네. 더구나 나이대도 60대입니다. 수법이 어땠습니까? 수법이요? 굉장히 고전적인 거죠. 저기 나오고 있죠. 지금 갑니다 이렇게 예. 동네 마트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장바구니에 담죠. 예, 장바구니에만 담아요. 그걸 계산 안 하고 그냥 이제 자기 이제 그 가져간 가방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다 담아가지고 슬쩍 나오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가방으로 예. 옮겨 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뭐 그 장을 보는 주부 같은데 저 다음에 자기가 가져간 가방에 가져서 넣어서 이제 슬슬 유유히 나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시면은 그 앞에다 그 나오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계산 안 하고 네, 나오면. 삑삑거리죠. 예, 근데 저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동네 소규모 마트를 간 겁니다. 그럼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럼 뭐 못 보면은 저 증거 없으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택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저 네. 택시를 타고 마트 앞에 가서 저렇게 절도를 해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거죠. 이 택시 기사를 시켜서 작물업자에게 배달까지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택시는 몰랐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택시 기사 말로는 아니 좀 2년 동안 좀 주부 항상 뭐 장 보러 갈 때 물건을 사가지고 나보고 어디다 갖다 달라고 하니까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그렇죠. 워낙 행색도 멀끔하고 그래가지고 아 마트 가가지고 참치캔이랑 스팸 훔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이 얘기거든요. 네. 더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남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출근하고 나서 오전 한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도 모르고 한 5년 동안 1억 정도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니까 남편이 돈이 더 생겼다고 해서 크게 의심도 안 했던 거죠.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 더구나 그러니까. 이 용의자는 지금 3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억대 토지까지 소유하고 그렇죠. 있어서 사실은 생계형 범죄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약간 도벽이 있는 수준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5년 동안 210차례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숫자 아닙니까? 걱정하고 이제. 도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좀 하나 이상한 게 얼마 전에 그 도벽이 있는 그 범인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백화점 가서 매대에서 아무거나 물건 다 가져다가 장롱을 쌓아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도벽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가치가 아니라 내가 훔치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가져와서 누구 나눠주거나 버리거나 쌓아놓거든요. 또 좀 다른 것 같네요. 근데 이 사람은 참치캔 아니라 스팸을 가져와가지고 전문 장무라비한테 20% DC에서 넘겼어요. 네. 그럼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훔쳐서 뭐 햄을 요리한다거나 그것도 뭐 아니고 도매상에 더 싸게 파는 거죠. 지금. 그럼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을 단순한 어떤 도범 그뭐 생리절도도 있고 우울증 절도도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거를 볼 수 있는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지금 약간 수사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네, 다이아 반지를 훔친 용의자와 마트를 돌며 5년간 절도를 해온 이 주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통계 보시면 3년여간 50대부터 70대까지 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죠. 네, 50세에서 60대 역시 많이 증가했고, 뭐 60대, 70대 예외 없이 모두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도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전에 한번 사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노인들이 하는 절도 범죄는 오히려 줄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범죄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절도는 안 그렇거든요. 저 마트에 가가지고 쓱 가져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오히려 노인분 같은 경우는 주부를 가장해서 가면 마트에서도 아예 뭐 그냥 장 보러 온 손님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의심을 안 하거든요. 또 아까 그 70대 그 노인이 신사가 정장 딱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 살려고 그러면 아 이거 뭐 예물 사러 왔나 보다 아니면 뭐 사모님 선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의심을 덜 수가 있거든요. 의심을 덜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노인 같은 경우에 의심을 덜 수 있고 신체적 능력은 필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 절도가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겠나. 이게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요. 저 다른 표는 안 준비되어 있을 테겠지만 2010년부터의 총 절도범은 급속도로 급감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11년경으로 CCTV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절도죄라는 절도 범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50대, 60대, 70대에서만 2012년부터 거의 이제 급증하는 이런 곡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 노령화, 뭐 노령 빈곤층 문제, 또 고용의 문제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하나의 한국 사회의 트렌드 같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범죄학적으로 말이죠. 이런 접근도 좀 필요해 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늘어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둘째 사위가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어제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대표의 해명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둘째 사위의 마약 전력 올 2월 출소한 뒤 한 달 후에야 알게 됐다. 그런데 8월에 결혼 날짜가 정해진 상황에서도 전혀 몰랐다. 기사를 보고서야 자세한 내용을 처음 알았다. 요즘은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선고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정치인 인척이라고 이 선고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준 것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네, 둘째 사위 본인이 크게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또 그때 당시에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으니 감안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을 얘기했죠.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김무성 대표 둘째사 이모 씨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뭐 이제 개발업체의 2세고 뭐 경영수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졌죠 결혼 당시에. 사건 불거지면 작년 11월 초고요. 11월 초에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 기소돼서 올 2월달에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1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난 것이고, 근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판결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결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에 김무성 대표의 차녀와 결혼해서 둘째 사이가 된 건데. 지난달 26일 날 결혼했죠. 근데 드럽게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이유는, 이거 뭐 구속 기소됐긴 했지만 왜 이 당시에 그 집행유예 판결을 했느냐, 법원에서. 올 2월 달에? 2월 달에. 그리고 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검찰에 3년 구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
혹시 뭐 어떤 뭐 압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 있는 보도가 어제 아침에 나왔던 거고 오후에 그 이제 유력 정치인이 김무성 대표라는 게 밝혀지면서 김무성 대표 기자간담회 자청을 한 거죠. 네. 나는 전혀 몰랐고 보신 대로 자식 읽는 부모 어딨냐. 딸이 울면서 사랑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책임지겠다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까 어저께 기자간담회 한 것이 지금까지 사건. 네, 어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뭐 고위 정치인의 인척에 대해서 법원이 봐주기를 했다. 근데 오늘 이제 어제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한 것은 봐주기가 아니다. 대법원 뭐 형량 기준에 맞지 않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서로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주장이라기보다는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을 때 일반 대중들이 이제 의심하는 부분은 첫째 1심 형량이 좀 작았다. 네. 지연제에 비해서. 두 번째 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냐.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의 사이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이 과정에 영향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 상식으로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 형량에 영향을 끼치려고 압력을 행사했다라면 그거는 사실 우리 한국같이 정부가 공개된 사회에서 또 뭐 법조계 재판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히 장악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대권을 스스로가 정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무성 대표 말대로 뭐 정치인의 직계가족들은 더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지금 양형 기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법원 양형 기준은 저런데 이번 나온 판결은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양형 기준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판결문에 나왔는데 양형 기준 같은 게 이상것 같은 게 4년에서 뭐 9년 6개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9년 6개월 나오는 경우는 그건 뭐 전과가 여러 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애초에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였고 밑에는 4년보다 조금 하한 선인 그 3년에서 집행유예 4년 선고했다는 얘기인데 법원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전과가 없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했느냐 여러 사람 같이 불러다가 일종의 좀 이게 배포를 그러니까 확산을 시키는데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더 중요한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지인들과 자기 혼자 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좀 낮게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 야 과연 말씀하셨지만 김무성 대표가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딸이랑 교제한 시점도 그렇고 결혼도 사실 9월인데 이미 사실 이 사건이 밝혀진 거는 참 1년이나 된 얘기거든요. 작년 11월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막에도 나왔는데 이 남자 집주 재력이 대단해요. 변호사 우리나라 최대 로펌 썼고요. 근데 저기 감형 위에 보면 가족관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족관계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족관계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가족관계라는 거는 네 그 가족 중에서 무슨 뭐 유력 정치인이 있고 뭐 재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판결문에서. 그게 뭐냐. 가족관계가 제대로 돼 있고 네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와서 재범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 이걸 굉장히 많이 봐요. 양형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렇다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얘기가 뭐 유전 문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에 네가 돌아와가지고 일종 재사회화라고 그럽니다. 그 사회에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 구속시키지 않고 풀어줘도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냐, 그걸 보거든요. 그걸 이제 함축적으로 나타나게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성이라는 표현인데, 그거를 이제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전시랑 직장이나 직업, 재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죠.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고, 뭐 저쪽에서도 집안에 재력이 있는 집안이니까 본인 집에서 알아서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를 선임한 과정을 봐도 우리나라 국내 최대 로펌이 붙었고, 그 최대 로펌 중에서도 굉장히 초 에이스급 변호사들이 사실은 투입이 됐거든요. 어떤 변호사입니까? 김현장. 네, 뭐 김현장의 모 변호사인데 예. 대법원 후보, 대법관 후보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법안 출신이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굉장히 큰 변호사를 쓴 거죠. 속된 말로. 이런 거물 변호사가 이런 마약 사건 맡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서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합니다. 맞지 않는다고 김현장 같은 그러니까 마약 사건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 변호사는 없어요. 속된 말로 마약사건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뭐 김현장에서 그 변호사님이 어떤 연유로 이거를 맡게 된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수임료가 일반 변호사 건보다 훨씬 많이 붙는다고 하면 안 한 이유는 없죠. 어차피 비즈니스니까. 그렇다고 보면 원래 통상적으로 마약 사건자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충북 쪽에 S개발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수임료를 제한한다고 하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뭐 결과가 그래서 뭐 좋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쪽 집안에서 알아서 이미 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뭐 일을 해가지고 저렇게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나온 거지 굳이 이거를 김무성 대표가 개입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낮다고 봐요. 근데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저 사건을 바라보면 방금 뭐 유전무죄 이런 내용은 없다라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당장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권,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현장의 대법원 후보까지 올랐던 분을 이 변호사로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가족관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만약에 저런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5가지 종류를 15번 이상을 투약한 사람이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 가족관계 이야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조차도 없이 많은 범죄에 연루됐을 사람인데 이분에게 그런 내용, 가족관계를 특별하게 이렇게 밝혔다는 것은 하나의 가명이나 내지는 정상 참작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시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유되는 분이 유학 생활도 했는 부분이고 또 유학 과정에서 아마 이런 몹쓸 것에 손을 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정확한 그 고소가 있었고 조사가 있었고 이걸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하나의 의문을 낳기에 충분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래된 사건이 지금 터진 것도 의문스럽지만 11월 달부터 사건 조사가 되었는데 이제서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보도가 되었고 또 항소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고 대형 로펌의 대법원 후보까지 올라갔던 판사 출신이 이 변호를 맡았다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왜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화제가 되지 않고 지금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상습성 얼마나 상습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인데 실제 총 15회를 봤더니 필로폰 투약 5회, 코카인 5회, 엑스타시 3회, 대마초 1회, 스파이스 저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회. 5가지 종류입니다. 5회. 근데 검찰에서 만약에 봐주기를 정말 마음 먹었다고 하면요. 애초에 영장 안 쳐요. 네. 애초에 영장 안 치거든요. 아, 뭐터 영장 칩니까? 돈도 많은 사람인데 어디 가겠어요? 출국금지 걸어놓으면 되지. 근데 일단 법원에서 검찰에서 애초부터 구속 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막 봐주기를 봐주기에서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 항소 포기한 그런 부분들은요. 이게 만약에 저 사람이 15번 투약한 것 중에서 한 예를 들어 3번 정도 무죄가 나오고 일부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항소 무조건 합니다. 네. 그럼 유죄로 전부 다 기소한 게 무죄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건 양형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본인들이 일종의 구속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1심에서 양형에서 이제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형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검찰에서 항소 안 하기는 무조건 봐주기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뭐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5가지 종류를 쭉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몇 번까지 실시했다는 거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종류의 항의약성 의약품을 투입했는지 그 내용까지 상세히 조사가 된 점에서 놓고 보면 봐주기 조사는 아닌 것 같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저 정도의 이야기는 상당히 사회 지도층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의 어떤 딸 사랑하는 마음, 이건 좀 자식 가진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결혼 전에 또는 약혼 전에 이 문제를 한 번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좋았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와 검찰의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어제 법무부 국감장에서도 봐주기 논란 의혹 제기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서영교 의원 어떤 얘기를 제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냐라고 하니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 무죄, 서민 유죄 이 상태가 우리 법무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당시 자료 그리고 유력 정치인은 누구인지까지도 있다면 그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나 방문의 자료 이런 거 있으니까 중간에 한 가지 네, 지금 보신 게 이제 김무성 대표의 반응입니다. 네, 반응이고요. 실제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죠. 네. 그렇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항소의 과정이 없었던 것과 집행유예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야당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뭐 제가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저게 국감장에서 할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물론 법무부 관련되긴 하지만 저거를 김무성 대표한테 물을 게 아니라 저거 사실은 그 사위 아버지, 그 사돈이죠.
S개발 모 대표 아버지한테서 당신 아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걸 물어야지. 그러면 국감장에서 무슨 유력 정치인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점에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1월, 12월, 1월, 원래 2월에 끝난 상황이고 결혼식은 8월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뭐라고 하나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 사돈에게는 야 이거 어떻게 했길래 당신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할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속보가 나온 내용이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아침에 한 언론에서 이어지는 속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씨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한 대가 나왔는데 검찰이 그 DNA를 검사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한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 네, 물론 아직은 의혹이죠. 예, 아직 의혹이고 아마 검찰이나 경찰 출입 기자가 이제 사건 자료에 좀 접해서 빼낸 뭐 그런 보도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이제 주사기가 발견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2개가 발견됐다. 2개가 발견됐었는데 네. 하나의 주사기에 있어서 DNA라든가 구체적인 수사를 중간에 이제 멈췄다. 이게 오늘 나온 보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보도 내용을 가지고 당시 경찰 수사 또 검찰이 해명 자료가 아마 빠르면 오전 중이나 오후쯤에 나오게 될 텐데 네. 여기까지 보도가 나오니까 지금 다시 네티즌들은 의혹이 생겨나고 네,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이색 소품과 퍼포먼스들이 대거 등장해 한때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국감장 이모저모 저희가 판넬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바로 어제 국정감사 네. 첫날 국감장에 보여주기식 국감이 횡행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던 게 어떤 거죠?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기 뭐지 하고 보셨을 텐데 김재식 의원의 보좌관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저 셀프 성형 기구가 가장 이목을 끌었습니다. 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착용하고 있는 분은 김재식 의원이 아니라 보좌관이고요. 그렇죠, 보좌관이죠. 착용하고 있는 게 얼굴을 갸름하게 만든다라는 이제 성형 밴드 기구입니다. 셀프 성형 기구. 예. 나중에 저 보좌관이 저걸 쓰고 코에다가도 이제 뭐 하나를 끼는데요. 저게 콧봉이라고. 저건 이제 코를 약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탁 끼게 되는 C자형 모형인데 왜 저런 시연을 보였느냐? 저런 의료기구에 대해서 지금 감독 사각지대다. 네. 그러니까 나는 보건복지위 소속으로서 저런 앞으로 셀프 성형기구 같은 것이 뭐 의료기구도 아니고 이런 기구도 아니니까 그 틈새 시장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나온 것인데 네. 저는 뭐 비난도 있기는 하지만은 의외로 좀 애교로 이게 좀 즐겁게 하나의 뭐 독특했다 이렇게도 보일 수 네, 있네요. 김재식 의원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왜 이런 기구를 갖고 나왔는지. 혹시 셀프 성형 기구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이거 어때요? 부작용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쓰면 눈을 못 감아요. 그래서 눈이 시립니다. 그래서 충혈이 오겠죠? 또 각막 손상, 안구 건조증이 온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겠네. 실제 저 질의에 대해서 여러 부처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 우리 관련 사항이 아니다라고 뭐 부인을 했고요. 지금 어디서 관할을 하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재미난 게 나왔는데요. 바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몰카 장착한 모자 직접 착용을 했고요. 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애슐리 메디슨. 네. 불륜 사이트죠. 불륜 조장 사이트죠. 지금 나오고 있죠. 몰카 모자를 지금 보여들고 있죠. 예. 우리 골든타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아마 저 몰카에 대한 공포가 퍼지면서 김상민 의원도 이제 판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이 시작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로 모자도 쓰고 왔고요. 뭐 다양한 기구도 갖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이번 국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 마지막 국감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는 두 가지인 게 뭐냐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가을은 수학의 계절 아닙니까? 지역구 예산 따는데 아마 올인할 겁니다. 정말 뭐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더 만들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튀어야 살죠. 어쨌든 뭐 여야 할 거 없이 존재감을 이걸 마지막으로 총선 국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각종 이색 퍼포먼스 카메라에 한 번이라도 더 잡히기 위해서 아마 보좌진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 같은데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카메라 노출 빈도가 좀 높아져야 된다. 하나는 이제 예산국회가 들어가면 우리 지역 예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더 따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사력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미국이나 이런 상원이나 하원은 거의 상시 국감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그 이벤트성
진짜 저 보좌관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모델도 되고 하는 과연 저런 게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입법을 하는 곳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아무리 선전을 하고 총선을 앞두고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의 문제 또는 예. 복지정책의 문제를 놔두고 저런 식의 과연 상임위 소속의 문제인가를 의문이 제기되는 저런 문제를 가지고 국감 현장에서 보여줘야 될지 네. 그리고 또 많은 뭐 몰카 저런 것도 나오지만 과연 저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미국 금리를 언제 올릴지 또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금리를 내릴지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마치 연애 오락 프로를 보는 듯한 저런 모습은 한국 국회 입법위원회로서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19대 국회가 역대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주시기 국감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까지 알아봤고요.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연예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유대산 연예전문 리포터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네. 네, 오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김현중 씨가 나와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현중 씨 전 여친과 김현중 씨 불편한 친자 싸움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김현중 씨 전 여친이 이달 초에 출산했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자 확인 소송 제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친자 확인을 위해서는 아빠 쪽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김현중 씨 측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당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김현중 씨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한데 우리가 몇 달씩 이런 법적인 공방을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편의 주장은 지금 거짓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거짓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책임을 또 묻겠다. 명예훼손 혐의로 이런 서로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네네. 전 여친 입장에서는 거부하고 있다. 친자 확인. 네네네. 네. 김현중 측 변호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친자 확인 거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씨 지금 군 복무 중인데 이달 초에 100일 휴가 있었는데 반납했다. 이것도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과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군대 100일 휴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떤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요. 기다리는 휴가잖아요. 가뭄의 단비 같아요. 예. 정말 중요한 휴가인데 이거를 반납했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현중 씨가 정말 지금 너무 속 시끄럽고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어떤 그 세속을 떠나서 세상에 나오기가 좀 두려운. 예, 그래서 이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김현중 씨 측에서는 친자 확인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100일 휴가 안 나옴으로써 친자 확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그러니까 게 친자 사실이죠. 확인을 위해서 외박이나 네. 외출 휴가를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어째 그 소송에 대해서 그 김현중 씨 변호사 반응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거부한 적 없어. 하루 이틀이면 되는 거를 왜 소송 우리가 길게 하니? 맞죠? 맞습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제 이제 아직 소장이 접수된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그냥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주세요. 군인에서 머리카락이 좀 별로 없으시면 피레도 뽑아서 주셔가지고 빨리 그냥 해결하시고 아이면 키우시고 아니면 여자가 나쁜 거죠 정말 남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격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진짜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소송 길게 가면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빨리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주셔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홍길동을 안 만들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지금 소송이 몇 개입니까? 일단 여자친구와 김현중 씨 사이에 폭행이 있었고요. 임신에 관한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친자 확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민법, 형법, 교과서에는 각종 소송 형태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형사소송에 민사소송에 아주 가사소송까지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닌데. 네. 지금 일단 저거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저거죠. 최 씨가 상해혐의로 고소했던 거. 저게 제일 처음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때려가지고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8월에. 네. 저건 이미 마무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도 사건 브리핑에서 몇 번씩 했던 게 가운데 있는 거죠. 16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에 거는 형사고소였고 밑에 거는 단순히 때린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너 때문에 유산도 됐다, 정신적 피해를 봤다.
저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민사소송이고 저거에 관해서 양쪽 변호인 간에 네. 보도자료 배포해서 저희가 나올 때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카톡 내용도 계속 나왔고요. 그렇죠. 김현중 씨 말이 맞는 것 같고 예. 또 한 번은 최 씨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거고 이번 하나 더 붙은 게 가사소송이죠. 친자 확인. 네. 세 가지 소송이 세 가지 크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군요. 있는 거죠. 이런 소송전 연예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연예계 내부에서는 어떤 아, 시각입니까? 사실 뭐 거의 뭐 흙탕물 진흙탕 싸움이죠. 진흙탕 싸움인데 뭐 이렇게 좀 사실 이 두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출산까지 이어진 이런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또 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뭐 연예계 내에서도 뭐 이렇게 좋게 볼 수는 없는 그런 말씀. 궁금한 건 지금 소송이 3개라서 복잡한데 만약에 친자 확인이 이루어져서 친자가 맞다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자가 많다면 이게 아이가 홍길동이 안 되는 거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게 하나 이제 해결되는 거고 양육비도 받아야 되겠죠. 문제는 두 번째 겁니다. 네. 두 번째 거는 그 유산이나 그런 부분들에 연결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자라고 밝혀지면 여자 쪽은 조금 유리하긴 하겠지만 두 번째 승패가 그걸로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 유산이 되는 원인들이 김현중 씨 폭행 때문에 됐냐 안 됐냐 그런 부분이니까 첫 번째 유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산이 아니라 네. 조금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다리는 5억 원짜리. 네, 어마어마합니다. 다리가 5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 걸스데이 유라 씨에 대한 얘기인데 이 걸스데이 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명품 몸매, 특히 매끈한 각선미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또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걸스데이 유라 씨가 이제 소속사 사장님의 권유로 이 이색 보험입니다. 이 다리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무려 5억 원짜리 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이색 보험에 가입한 스타가 유라 씨뿐만이 아닙니다. 또 굉장히 많은 이 스타들이. 다리 보험 사실은 한 10몇 년 전에 들어봤었어요. 이혜영 씨 다리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이색 보험의 성부자죠.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끄는 분이 바로 이 가수 이혜영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혜영 씨가 2001년도에 연예인 최초로 다리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무려 12억 원. 네. 이 뒤에 이어서 이제 가수 바다 씨가 목소리 보험 10억 원, 그리고 이본 씨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10억 원의 어떤 몸 전체 보험, 그리고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10억 원의 손가락 보험에도 이렇게 쭉쭉쭉 가입을 하고 재미난 게 가수 이혜영 씨는 왜 2012년에 보험을 해지했습니까? 아무래도 네, 다리 이게 보험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젊고 이제 정말 그 열정이 넘칠 때는 자신의 어떤 젊었을 때 그 몸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혜영 씨도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헛되고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던 것 같고 이제 뭐 굳이 이런 보험을 뭐 12억 원짜리를 들 필요가 있을까? 근데 어쨌든 11년 동안 지금 유지를 했거든요, 이 보험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한 것 같고 이제는 뭐 세월이 좀 흐르면서 여기보다는 좀 내실 있는 곳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걸그룹에 이제 보험 대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네. 아니 5억 원짜리 보험을 들면서 다리가 제일 이쁜 그 걸그룹 멤버가 그 걸스데이 유라 씨가 공인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글쎄. 딴 멤버들 가만히 있겠어요? 내 다리가 더 이쁜데? 또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보험회사 또 수익 창출에 막대한 또 기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류대산 리포터가 실제로 바다 씨 인터뷰하신 적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목소리 보험이 지금 10억이었어요. 10억. 그 정도로 좋습니까? 일단은 그 뭐 우리나라에 많은 디바 분들이 계신데 각자의 목소리 색깔이 달라요. 근데 바다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어떤 청아한 목소리, 깨끗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많이 만났던 데가 어디냐면은 동료 연예인들의 어떤 그 결혼식 현장 이런 데서 본인들 어떤 축가나 이런 제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또 비공개 결혼식이라서 짧게 한 소절씩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불러주시는데 정말 이게 무반주로 부르는데도 굉장히 어떤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그런 청아한 목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뭐 뮤지컬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굉장히 좋은 목소리, 또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실제 보험 가입했던 사람 다치게 되면 보험금 그러니까 이 금액된 아, 보장된 금액 외에 또 추가로 나오는 거 아니, 어떻게 근데 됩니까? 저게 그래서 제가 보험 내용을 약간 정확히 본 건 아닌데 최대 5억 원일 거예요. 유라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리가 어떻게 다치냐에 따라 달려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스크래치 하나 났다고 5억 주고 막 안 주죠, 보험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위, 그러니까 얼마 정도 다치냐, 상해 정도 그거에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 저 5억은 최대. 정말 다리가 진짜 못 쓰게 됐을 때 5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